터키 오스만 제국 제16강입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의 현대사와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의 현대사를 다루기 전에 오스만 제국이 남겨놓은 잔재를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키프로스입니다. 현재 이 키프로스라는 나라는요, 키프로스 공화국과 북키프로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수도는 니코시아인데요. 이 수도도 둘로 나눠져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점선으로 띠 형태로 있는데요. 여기는 UN 공동관리 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색깔로 칠해진 이곳은 영국의 군사기지거나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에 남겨놓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이 되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925년 영국의 왕령 식민지 당시의 인구 분포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방정교회 사람들, 그리스계 사람들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별로, 마을별로 섞여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짙을수록 정교회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하늘색이 있으면 정교회와 무슬림이 섞여 있는 곳, 아예 빨간색만 있으면 무슬림만 사는 마을,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의 동방정교회, 정교회 그리스계가 78%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였던 정교회 사람들이 1950년 그리스와 통합을 추진합니다. 원래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땅은 역사적으로 그리스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오스만 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건너왔겠죠. 그렇게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78%는 정교회 사람들, 22%는 무슬림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50년에 다수였던 정교회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스 공화국과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22%의 무슬림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항단을 조직해서 국가 분할을 요구합니다. 78%와 22%의 인구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분할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22%는 너무 적죠. 자, 그래서 1960년에 영국, 그리스, 터키의 합의하에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8%가 22%를 잘 포용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유엔 가입이 되게 돼서 정식 국가로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 이전까지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0년 독립하면서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만들어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공화국 내에서 터키계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2%밖에 안 되니까 78% 사람들 위주로 모든 것이 국가가 운영이 됐겠죠. 그러면서 22%의 터키계 사람들을 탄압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테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1973년에 쿠데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쿠데타를 빌미로 북쪽에 터키군이 진입을 해가지고 국토의 36%를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구 교환이 이루어졌죠. 남쪽에 살던 터키계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 살던 그리스계 사람들은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구 교환할 때 이동한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놔두고 올 수밖에 없죠. 1973년 이후 이 나라는 지속적인 통일 논의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들어간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니코시아 수도에서 여기 통로를 거쳐서 북쪽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또 여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친척을 만나러 북쪽 방문을 하거나 북쪽 사람들이 남쪽을 방문하거나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단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경 지역은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서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통행이 가능할 정도다. 그리고 통일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오스만 제국이 남겨놓은 잔재가 있습니다. 발칸반도인데요. 1826년에 발칸반도 지도는 이렇습니다. 여기 오스만 제국이 있고요. 세르비아, 왈라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다가 비슷한 지역에 1931년에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요, 남슬라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슬라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쪽을 북쪽 슬라브라면 여기 발칸반도의 이쪽에를 남슬라브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슬라브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연방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어떤 공통적인 결합 요인은 슬라브라고 하는 거죠. 슬라브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유고슬라비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슬라브어라고 하는 나라를 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연방국가를 만들어졌는데 지역적으로는 종교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북쪽에서 보시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마케도니아. 여기 알바니아란 나라 여기 있는데요. 알바니아는 19세기 중반에 독립을 했고요. 유고슬라비아 내의 여러 공화국들은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는 로마 카톨릭이 다수였다. 세르비아는 정교회가 다수였다. 세르비아 공화국 내 코소보는 알바니아계가 90%였다. 마케도니아는 정교회가 다수고 알바니아계가 소수다. 여기 색깔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색깔별로 보면 붉은색의 세르비아계, 녹색의 무슬림, 그리고 흰색의 카톨릭 이렇게 섞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1991년도에 구소련이 멸망을 하고 이곳을 독재 통치했던 티토라고 하는 독재자가 사망을 하면서부터 유고슬라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독립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고슬라 연방 내에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 나라별로 어느 정도 다수파가 있고 소수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슬로베니아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 중심의 나라였으니까. 하지만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에는 다수파가 있고 거기에 소수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 다수파가 중심으로 소수파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문제는 여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죠. 여기서는 세 종교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종파가 강력한 권력을 쥐지 못했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는 캐톨릭 세력이 군대를 보내고 세르비아에서는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서 이 보스니아에서 전쟁을 하게 됐고,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녹색 지역의 무슬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10년쯤 지나서 이 코소보란 나라가 있는데, 코소보 국경을 쭉 보시면 북쪽에 붉은색 있잖아요. 코소보는 여기 자주색은 알바니아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북쪽은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영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라고 하는 정교회 중심의 나라가 코소보라고 하는 작은 주를 억압했던 거죠. 그래서 코소보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이 무슬림과 이 세르비아 정교회 사람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서 지금은 코소보라고 하는 국가가 별도로 떨어져 나갔죠. 아직 유엔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국가가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에서 있었던 일들은 자, 공산주의 또는 슬라브어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소로 이렇게 뭉쳐져 있던 나라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권위주의가 사라지자 종교 중심의 민족주의가 대두되었고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국기를 보시면 이 나라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르비아라는 나라는 정교회가 중심인 나라입니다. 슬로베니아 나라는 로마 카톨릭이 중심인 나라고요. 크로아티아 나라는 로마 카톨릭이 중심인 나라입니다.
세 나라 국기의 공통점은 삼색기라는 거죠. 세 나라 다 어쨌든 기독교의 일파잖아요. 그러니까 삼색기를 쓰고 있죠. 내부에 그 나라를 독특하게 말해주는 어떤 상징물들을 넣은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와 북마케도니아는 이 나라들도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떨어 나온 나라거든요. 근데 이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는 삼색기를 쓰고 있지 않죠. 북마케도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나라들은 왜 삼색기를 안 썼냐? 이 나라들은 기독교가 절대 다수파가 아니거든요. 여기 이 나라는 캐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이슬람이 섞여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만의 독특한 문양을 국기로 했던 거고, 북마케도니아 나라는 정교인이 다수지만 상당수의 알바니아인, 그 알바니아인들은 또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삼색기를 쓰지 못했던 거죠. 자, 이 발칸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의 특징들을 보면 과거에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 종교 관용을 했죠. 그리고 당연히 지배층은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개종했고, 아니면 아나톨리아에서 투르크인들이 이주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20세기에 와서 종교색은 약한 상태에서 하나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오로지 언어라는 걸 공통점으로 만들어졌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로 결합이 되었었는데 1990년도에 소련이 멸망을 하고 이곳에서 공산주의와 권위주의가 사라지면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아예 종교색으로 완전하게 돌아서 이 나라에서 그 종교 분쟁이 발생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의 잔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땅 중에 하나는 또 로도스라고 하는 섬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를 가봤었는데 이 섬도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섬은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리스에 편입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곳에 살고 있던 무슬림의 상당수도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에도 이곳에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까지 이 로도스라고 하는 섬의 수도였던 로도스에 이렇게 모스크가 있었고 꽤 여러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었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 모스크는 있었지만 모스크 문 앞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모스크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섬에 살고 있었던 무슬림들이 대부분 떠난 것 같습니다. 관용이 이 섬에는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아마도 터키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